엄마, 이제 요양원 알아봐야겠어요.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2살이 된 정혜순이라고 합니다. 4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교장으로 은퇴한 평범한 할머니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믿기 힘든 가족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의 태도 변화를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끝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됩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낸 지 벌써 5년째였어요. 처음엔 자유로움이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보고 싶은 드라마 몰아서 보고, 동네 할머니들과 수다 떨며 시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새 아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제가 예민해진 건가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큰아들 종우는 변호사입니다. 원래도 말수가 적고 현실적인 성격이었지만 요즘엔 만날 때마다 이상한 말들을 던졌어요. 엄마, 집 관리비가 많이 나가죠? 이 큰 집에 혼자 계시기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아니면 요즘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는데 혹시 매도 생각은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처음엔 저를 걱정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집, 제 재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40년 넘게 교직에 있으면서 아이들 마음 읽는 법을 익혔는데 제 아들의 속마음을 모자라챌 리 있겠습니까? 둘째 준혁이는 약사예요. 이 녀석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엄마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셨으니까 만약 아프시거나 하면 간병비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결국 돈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병들어서 그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을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막내 지훈이는 좀 달랐어요. 회사원인데 얼마 전부터 해외 발령을 받았다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해도 바쁘다는 말만 하고 명절에도 일정상 못 오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정말 바빠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냥 저와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제 자식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가는구나. 재산은 탐내고 간병은 부담스러워하고 아예 피하고 싶어 하고 40년 넘게 이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며 살았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게 되는구나.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어봤자 달라질 것도 없고 오히려 더 비참해질 뿐이니까요.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의 마음이 이런 건지 아니면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지 확실히 알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진심을 제대로 시험해 보자고.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돈과 재산만 바라보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어머니로서의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말이에요. 바로 그때부터 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그야말로 파격적인 실험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애매하게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쌓아온 관찰력과 판단력, 그리고 교장까지 지낸 경험.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제 아들들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떨지 저도 두려웠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식들의 변한 마음을 그냥 받아들이고 체념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하셨을까요? 그의 추석이 다가왔을 때 저는 드디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만에 새 아들이 모두 집에 오는 날이니까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맞는 명절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오니까 마음이 들뜨더군요. 아직은 그랬어요. 제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모르던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종우가 먼저 도착했어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까지 들고 와서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휴대폰만 들여다보더라고요. 예전엔 와서 제일 먼저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며 안부부터 묻곤 했는데 이번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찍 왔네요 정도의 인사말 뿐이었죠. 준혁이는 아내 손에 이끌려 마지 못해 온 티가 역력했어요. 현관에서부터 오늘 일찍 가야 한다는 말부터 하더군요.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따로 용돈도 좀 준비했는데 정작 며느리는 제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고 아이들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제일 늦게 왔어요. 해외 출장에서 막 들어왔다며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제 손을 잡으며 어머니 많이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에 마음이 좀 따뜻해졌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하는 동안은 평소와 비슷했어요. 아이들 이야기, 직장 이야기 등등 일상적인 대화들이 오갔죠. 그런데 제가 준비한 시험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내오면서 드디어 연기를 시작했어요. 차상을 치우다가 일부러 잠시 멈춰서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처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더라? 처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해봤습니다. 아, 내가 깜빡했네. 오늘이 대체 무슨 날인지, 왜 이렇게 모일 일이 생겼더라. 그때였습니다. 종우가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 눈빛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사람의 눈빛 같았다고 할까요?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시선이었어요. 준혁이도 비슷했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라고 말하면서도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심각함이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뭔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다는 식의 심각함이었어요. 지훈이만 유일하게 제 곁으로 와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라고 물으며 제 이마에 손을 대어 보더군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정말 이 아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구나. 종우는 준혁이에게 눈짓을 하며 부엌 쪽으로 가더니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못 들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40년간 교실에서 아이들 속삭임도 다 들었던 제가 그 정도 대화를 못 들을 리 있겠습니까? 형, 이거 진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야. 엄마가 추석이 뭔지도 모르신다니. 병원에 한번 모셔가 봐야겠어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식으로서 당연한 걱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들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보호자가 필요한 단계 아닌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 좀 더 지켜봐야지. 아니에요. 이미 신호가 온 거예요. 이제부터는 집 관리도 어려우실 텐데. 혼자 두면 위험해요. 그러더니 종우가 제일 무서운 말을 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진지하게 앞으로 일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제가 거실로 돌아가니까 세 아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는데 그 눈빛들이 다 달랐어요. 종우와 준혁이는 마치 환자를 보는 듯한 시선이었고 지훈이만 걱정 가득한 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서 혼자 앉아 많은 생각을 했어요. 거울을 보니 70이 넘은 제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하얗게 샜고 확실히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머리는 여전히 맑았습니다. 기억도 선명하고 판단력도 있고 뭔가 결정할 때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단지 늙어 보일 뿐이었죠.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 겉모습만으로도 충분히 걱정거리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내가 이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간병은 어떻게 할까? 재산 정리는 언제쯤 해야 할까? 이런 현실적인 계산들 말입니다. 40년간 남의 집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제 아이들만큼은 다를 거라고 믿었어요. 제가 사랑으로 키웠으니까 그 사랑이 그대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어른이 되어 각자의 삶과 가정이 있고 저는 그들에게 점점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은 정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이 실험을 계속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까? 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이제 시작한 이상 끝까지 가봐야겠다고. 정말 이 아이들의 마음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진짜 저를 사랑하는 아이가 있는지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말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며칠 뒤부터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마음이 무거웠어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 자식들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약속을 잇는 척하는 것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빼먹지 않는 일들을 일부러 놓쳐보기로 했죠. 마침 동네 부녀회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만나는 게 벌써 10년째 습관이었는데 그날은 일부러 가지 않았어요. 대신 집에서 가만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과연 오후 3시쯤 되니까 부녀회장 김순자 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개순아, 너 오늘 어디 갔어? 모임에 안 나와서 우리가 다 걱정했잖아. 그때 일부러 당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모임이 오늘이었나? 아, 내가 깜빡했네. 요즘 자꾸 이런 일이 생겨서 걱정이야. 순자 씨는 처음엔 그냥 실수려니 했지만 제가 계속 요즘 머리가 자꾸 하얘진다며 걱정하는 말을 하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제 큰아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날 저녁 종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김 부녀 회장님이 연락 주셨는데 오늘 모임을 깜빡하셨다면서요? 목소리부터 달랐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럽고 뭔가 확인하려는 투조였어요. 아, 그랬나? 내가 바빠서 그랬나 보다.
어머니, 바쁘실 일이 뭐가 있으세요? 혹시 어디 몸이 불편하신 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계속 캐묻더라고요. 마치 환자를 대하는 의사 같았어요. 걱정이 아니라 증상을 체크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큰 연기를 했어요. 평소 즐겨 만드는 김치찌개를 끓이다가 일부러 태워버린 거예요.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도록 냄비를 방치해두고 마치 깜빡한 척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나서야 부엌으로 뛰어가서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며 당황한 척했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평생 아끼던 냄비도 버려야 했고 무엇보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냄새를 맡고 달려온 옆집 할머니가 종우한테 바로 연락을 했고 그날 밤 종우와 준혁이 모두 집에 왔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김치찌개 끓이는 거 깜빡하시다니.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해요? 준혁이가 부엌을 이리저리 살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진짜 걱정보다는 책임감에 짓눌린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혹시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있으셨어요? 종우가 메모지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마치 상담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조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때 제가 연기를 더 깊게 했어요. 글쎄, 요즘 자꾸 이상해. 어제도 뭘 하려고 부엌에 갔는데 거기 서서 내가 뭘 하려고 왔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 두 아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는 또 부엌 쪽으로 가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형, 이거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제는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병원부터 모셔가 봐야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뭐, 집 정리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어요. 이 큰 집에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집 정리라니. 제가 평생 살아온 이 집을 남편과 함께 꾸민 추억이 가득한 이 공간을 포기하라는 얘기였거든요. 그것도 제가 정말 아픈 게 아니라 단지 몇 번 실수한 것만으로도 그런 결정을 내리려고 하다니. 며칠 뒤에는 더 과감한 연기를 했습니다. 동네 마트에 갔다가 일부러 한참 동안 서성거렸어요. 평소 자주 가는 곳인데도 어라, 내가 뭘 사러 왔더라 하며 계산대 앞에서 머뭇거렸죠. 마트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서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을 때 저는 일부러 더 당황한 척했어요. 아, 미안해요. 요즘 자꾸 이래서 부끄러워. 우유를 사려고 왔는데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 남한테 부끄러운 일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제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니. 설사 연기라고 해도 너무 서글펐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더니 제 얼굴이 많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연기를 하느라 일부러 단정하지 못하게 했던 것도 있지만 뭔가 생기가 없어 보였어요. 마치 정말로 늙고 병든 사람 같았죠. 그날 밤 마트 사장님이 종우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종우가 집에 왔거든요. 어머니, 어제 마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장님이 걱정되신다고 연락 주셨는데. 무슨 일, 별일 없었는데. 그냥 쇼핑 좀 하고 왔지.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요즘 기억이 자주 안 나시는 거죠? 종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이제는 의심하는 단계를 넘어서 확신하는 단계였죠. 그리고 그 확신에는 어떤 계획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나이 먹으면 누구나 이런 거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그냥 나이 드는 게 아니에요. 진짜 검사 받아보셔야 해요. 그러면서 종우가 꺼낸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진지하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졌어요.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정말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구나.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훨씬 노골적으로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마지막까지 가보자. 정말 끝까지 가서 이 아이들의 진심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보자고. 며칠 더 지나고 나서 저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연기가 점점 효과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아들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종우는 이제 저를 만날 때마다 메모장을 들고 다녔습니다.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기록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오늘 아침에 뭘 드셨어요? 어제 잠은 잘 주무셨나요? 이런 질문들을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묻는 것처럼 체크리스트 형태로 물어보더라고요. 준혁이는 아예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혹시 치매 전문 병원 알아보셨어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검사들이 많다던데 비용이 꽤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가 아픈 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병원비 걱정부터 하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다른 두 형과는 반대로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해외 출장이 많다던 아이가 요즘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와서 안부를 묻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제가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며 걱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순간은 그 주 토요일에 일어났습니다. 오후에 지훈이가 와서 같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종우와 준혁이 함께 왔어요. 평소 같으면 미리 연락을 하고 오는데 그날은 그냥 불쑥 나타났죠.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잠깐 쉬세요. 우리끼리 형제들이 좀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종우가 말하며 저를 안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평생 저를 제외하고 무슨 이야기를 한 적이 없던 아이들이 갑자기 이런다니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긴 했지만 궁금해서 귀를 기울였어요. 40년간 교실에서 단련된 청력으로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처음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더니 점점 목소리가 커졌어요. 서로 의견이 다른가 봤어요. 종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엄마 상태가 심각해진 것 같아. 이대로 두면 더 위험해질 거야. 맞아요. 김치찌개 태운 것도 그렇고 마트에서도 그러시고 이제는 정말 누군가 돌봐드려야 해요. 준혁이가 맞장구를 쳤어요. 그런데 지훈이는 달랐습니다. 형들,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요? 아직 병원 검사도 안 받아보셨는데. 야, 검사 결과가 뭐가 중요해? 이미 증상이 나타나고 있잖아.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보기만 할 거야? 종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이어진 대화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봐요. 엄마가 이런 상태로 계속 가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간병비만 해도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갈 텐데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이 집도 문제고. 이렇게 큰 집에 혼자 계시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간단해 우선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고 집은 정리하는 거지. 어차피 엄마 혼자서는 관리도 못 하실 텐데 팔아서 요양원비나 병원비로 쓰는 게 낫지 않겠어? 준혁이의 말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제 집을 처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 문제도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상태로는 유언장 쓰기도 어려우실 텐데. 종우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벌써 제 죽음 이후까지 계획하고 있다니. 그것도 제가 병들었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그때 지훈이가 크게 소리쳤어요. 형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야, 현실을 봐. 우리가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야. 엄마를 위해서라도 미리 준비하는 게 맞다고.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직 우리 어머니예요. 요양원이나 재산 정리 이런 얘기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너 혼자서 엄마 돌볼 거야? 너도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는데. 준혁이가 따져 물었어요. 그래요, 필요하면 제가 돌볼게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세 아들 중에서 지훈이만이 진짜로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지훈아, 너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왜 불가능해요? 어머니가 정말로 많이 아프신 게 맞다면 저라도 곁에 있어 드려야죠. 그렇게 해서 너한테 무슨 도움이 돼? 내 인생도 망치고 엄마한테도 제대로 된 치료 못 해드리고. 종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때 지훈이가 한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형, 도움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라고요.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신 분인데 이제 힘드시다고 떠넘기는 게 맞나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죠. 지훈이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뻤지만 동시에 나머지 두 아들의 진심을 알게 되어서 너무 슬펐어요. 안방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이 집도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했던 자식들이 제게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니. 특히 종우와 준혁이는 이미 제가 죽은 다음 일까지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아들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누가 진짜 저를 사랑하는지, 누가 재산만 노리는지 말이에요. 결정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험을 언제까지 계속할지,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아들들의 대화를 들은 후 며칠 동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진심을 충분히 확인했으니 그만해도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말 결정적인 시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 시험은 제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들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상적인 실수들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심각한 상황을 연출해 보려 했어요. 그날은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나가지 않을 시간이었죠. 일부러 잠옷 위에 얇은 가디건만 걸치고 슬리퍼를 신고 집을 나섰어요.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마치 길을 잃은 척 헤매다가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추운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어서 정말 춥더라고요. 연기라고는 하지만 이른이 넘은 몸으로 이런 짓을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참고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일찍 일어나서 운동 나온 동네 할아버지가 저를 발견했어요. 이런 개순이 할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새벽에 여기서 뭘 하고 있어? 박 할아버지였는데 저를 본 순간 깜짝 놀라며 다가왔어요. 아, 박 할아버지. 저 집이 어디죠?
제가 길을 잃었나 봐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추워서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떨렸고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빨리 집에 가자. 박 할아버지가 저를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리고는 걱정이 되었는지 큰아들 종우한테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1시간도 안 되어서 종우와 준혁이 모두 집에 왔어요. 얼굴이 심각했어요. 지훈이는 멀리 출장 중이라 바로 올 수는 없었지만 전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머니, 새벽에 왜 밖에 나가신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세요? 종우가 다그치듯 말했어요. 걱정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뭔가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글쎄, 나도 모르겠어.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네. 어머니, 이건 정말 위험해요. 혹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준혁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그 걱정 뒤에 다른 계산이 숨어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두 아들이 또 부엌으로 가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형, 이제 정말 한계야. 새벽에 밖을 배회하다니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정말 큰일 나. 맞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오늘 당장 요양원 알아봐야겠어. 그런데 좋은 데는 대기가 길다던데. 일단 급한 대로 단기 보호 서비스부터 알아볼까? 그것도 좋고, 그리고 집 정리하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부동산 중개업소 연락해봐야겠어.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한 번 길을 잃었다고 해서 벌써 요양원과 집 처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오후에 지훈이가 출장해서 급히 돌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해서 정말 많이 걱정했다는 게 역력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많이 놀랐어요. 앞으로는 절대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지훈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더니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진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종우와 준혁이가 지훈이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지훈이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지훈아, 형들이 무슨 말 했니? 어머니 형들이 요양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양원? 일부러 놀란 척했지만 사실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죠. 네. 어머니가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하다고. 그리고 집도 너무 크다고. 지훈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종우와 준혁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우리가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요. 종우가 의자를 앞으로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일로 확실해졌어요. 어머니 혼자서는 안전하게 지내실 수 없어요. 그래서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는데 준혁이가 말을 이으려는 순간 지훈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형들, 잠깐만요. 어머니 앞에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 게 맞나요? 성급하다고? 지훈아, 내가 너무 감정적이야. 엄마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안전이 우선이라면서 왜 요양원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너 혼자 돌볼 건데. 그때 준혁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지훈아, 현실을 봐. 간병인 고용하는 것도 한 달에 수백만 원이야. 그것보다는 좋은 요양원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게 낫지 않겠어? 돈 문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이 있는데 지훈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재산으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겠어? 요양원비, 병원비 다 따지면 금방 바닥나. 종우가 차갑게 계산하듯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아이들은 이미 제 재산이 언제 떨어질지까지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제가 죽기만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그만해! 제가 큰 소리로 외쳤더니 세 아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너희들 얘기 다 들었다. 요양원도, 집 처분도, 재산 계산도 다 들었어. 그 순간 종우와 준혁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자신들의 대화를 제가 들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머니, 이제 그만할 거야. 더 이상 이런 연기하기 싫어. 드디어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었고 이미 충분히 확인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고 제 뜻을 분명히 할 때가 왔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정말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건지, 그리고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지 말이에요. 아침이 되자 저는 세 아들에게 모두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꼭 와달라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어요. 종우와 준혁이는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지신 건 아니냐 하며 걱정하는 척했지만 지훈이만 진짜로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하루 종일 집안 정리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치워놓고 차례상 차리듯 정성스럽게 음식도 준비했어요. 마지막일지도 모를 가족 모임이니까 그래도 제대로 해주고 싶었거든요. 저녁 6시쯤 세 아들이 모두 도착했어요. 얼굴들이 다 심각했어요. 특히 종우와 준혁이는 뭔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온 것 같았죠. 아마 요양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낼 생각이었나 봐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불러내셔서 걱정했어요. 지훈이가 먼저 물었어요. 앉아라. 다 앉아서 엄마 이야기 좀 들어봐. 저는 평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동안 연기하느라 약해 보이려고 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아들들이 소파에 앉자 저는 그들 앞에 서서 말을 시작했어요. 너희들에게 고백할 게 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세 아들 모두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엄마는 치매가 아니다. 이 한마디에 아들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종우와 준혁이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지훈이는 눈을 깜빡거리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동안 모든 게 연기였다. 추석날 날짜 깜빡한 것도, 김치찌개 태운 것도, 마트에서 헤맨 것도, 새벽에 길 잃은 것도 모두 일부러 한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말 그대로야. 엄마가 너희들을 시험해 본 거다. 너희들의 진심이 뭔지 알고 싶어서 말이야. 그 순간 종우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당황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죠. 어머니, 그럼 우리가 그동안 걱정한 게 다 헛수고였다는 말씀이세요? 걱정, 너희가 진짜 걱정했다고 생각하니?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다 들었다. 너희들이 부엌에서, 거실에서, 나 없는 데서 한 모든 이야기들 말이야. 그러자 종우와 준혁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자신들의 대화를 제가 다 들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재산 정리 이야기, 요양원 이야기, 집 처분 이야기, 간병비 계산하는 이야기, 심지어 엄마 죽은 다음 상속 이야기까지. 다 들었어. 지훈이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는지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서러웠을지, 얼마나 실망했을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종우야, 준혁아. 너희들은 엄마가 조금만 이상해 보여도 당장 요양원부터 생각했지. 엄마 재산이 언제까지 버틸지 계산하고, 집은 언제 팔지 계획하고. 그게 효도니? 종우가 변명하려 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웃기지 마.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지.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엄마가 아프면 간병비 부담되고 집이 크면 관리비 부담되고 그래서 빨리 정리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준혁이도 당황해서 더듬거렸어요.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 안전. 그럼 왜 지훈이처럼 곁에서 돌보겠다는 말은 안 했어? 왜 요양원부터 찾았어? 그때 지훈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형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알면서도 제가 더 강하게 말리지 못해서. 지훈아, 너는 달라. 너만은 끝까지 엄마 곁에 있겠다고 했지. 요양원 보내는 것보다 내가 돌보겠다고 했어.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지만 동시에 따뜻했어요. 적어도 한 아들은 진짜로 저를 사랑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종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저희가 현실적인 걱정을 하는 것도 이해해 주세요. 정말로 치매에 걸리시면 치매에 걸리면 어쩔 거야. 그때도 요양원부터 알아볼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맞아. 너희들은 엄마가 조금만 불편해져도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돈 들고 손 많이 가는 집 말이야. 그 순간 거실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진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어요. 엄마가 40년 동안 교단에서 아이들 가르치며 번 돈, 아버지와 함께 평생 모은 재산, 이 집, 모든 게 다 너희들 주려고 아껴뒀어. 그런데 너희들은 그 재산만 보고 있었구나. 준혁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고. 그럼 엄마가 들은 그 대화들은 뭐야? 간병비 걱정하고, 요양원비 계산하고, 상속 준비하자던 그 말들은 뭐였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 이제 엄마도 결정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애매하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누가 진짜 엄마를 사랑하는지, 누가 재산만 노리는지,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그날 밤, 새 아들의 얼굴에서 저는 모든 걸 읽을 수 있었어요. 종우와 준혁이의 당황과 부끄러움, 그리고 지훈이의 안도와 슬픔까지. 이제 정말 마지막 결정을 내릴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진실을 밝힌 그날 밤, 아들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4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왔지만 이번만큼 무거운 결정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이미 모든 걸 확인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종우가 일찍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었고 밤새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게 역력했어요. 어머니, 어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어요. 그래, 할 말 있으면 해봐. 저는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흔들릴 마음은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저희를 시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종우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섞여 있었어요. 걱정, 진짜 걱정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진짜 걱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너희가 걱정한 건 엄마가 아니라 너희 자신들이었어. 간병비 부담, 요양원비 부담, 재산 관리 부담. 그런 걱정들이었지. 종우가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준혁이도 오후에 왔어요. 아내와 함께 왔는데 둘 다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어제는 저희가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말씀 못 드렸는데, 당황할 일도 아니었는데. 어차피 너희 속마음은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 며느리가 옆에서 준혁이를 찔러서 뭔가 말하라고 하는 게 보였어요. 아마 미리 의논해서 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현실적인 걱정을 한 건 맞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준혁이가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그것도 어머니를 위해서. 또 그 소리네. 나를 위해서라면서 왜 내 의견은 안 물어봤어? 나를 위한다면서 왜 나는 빼고 너희끼리만 결정하려고 했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준혁이와 며느리는 일찍 돌아갔어요. 지훈이는 저녁에 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서 밤새 운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형들을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지훈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고마워. 끝까지 엄마 편에 서줘서. 어머니가 얼마나 서러우셨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지훈이가 눈물을 흘리니까 제 마음도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새 아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제 뜻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너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새 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특히 종우와 준혁이는 뭔가 나쁜 소식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결정했다. 내 재산을 어떻게 할지 말이야.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이 이야기를 언젠가는 해야 한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내 모든 재산을 지훈이에게 물려줄 거다. 종우와 준혁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어요. 지훈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그건 안 돼요. 형들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지훈아, 이건 엄마가 정한 일이야. 너는 가만히 있어. 저는 종우와 준혁이를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유가 궁금하지? 단순해. 돈보다 나를 먼저 생각해 준 건 지훈이뿐이었거든. 종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저희도 어머니를 걱정했어요. 걱정. 어떤 걱정? 요양원 알아보고, 집 처분하고, 간병비 계산하는 그런 걱정. 그것도 어머니를 위해서 한 고민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웃기지 마. 너희 자신들 편하려고 한 고민이었지. 준혁이도 항의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현실적으로 생각한 것뿐이에요. 그게 잘못인가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그 현실에 엄마 마음은 없었잖아. 엄마가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기분일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어요. 40년 동안 교단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깨달은 게 있어.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인다는 거야. 너희들 행동을 보니까 알겠더라. 그럼 저희는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준혁이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역시 이 결정이 맞다고.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줄 거야. 차이가 있어. 어머니, 이건 너무 심하세요. 저희도 어머니 아들인데. 종우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들이라고? 그럼 아들답게 행동했어야지. 엄마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니까 바로 요양원부터 알아보고 재산 정리부터 생각하는 게 아들다운 행동이야? 그때 지훈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형들한테도 당연히 몫이 있어야 해요. 지훈아,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이건 엄마가 정하는 거야. 그래도 이건 너무 불공평해. 그럼 지금까지 너희 형들이 한 일은 공평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내 재산을 누구한테 줄지 정할 권리가 있어. 그리고 그 기준은 내가 정하는 거야. 돈을 먼저 생각한 아들한테 줄 이유는 없어. 종우와 준혁이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나가버렸어요. 화가 난 것 같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지훈이만 남아서 계속 말렸어요.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가족이 완전히 갈라져요. 이미 갈라진 걸 확인한 거야. 이번 일로 말이야. 그래도 지훈아, 엄마 결정이야.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날 밤 저는 마음이 후련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단호하게 제 뜻을 밝힌 것 같았어요. 물론 가슴 한편으론 아팠지만 그보다는 시원한 마음이 더 컸어요. 40년간 남의 집 아이들 키우면서 쌓은 재산을 정말 저를 사랑하는 아이에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공정한 거라고,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유산이라고 믿었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제 결정은 동네에 소문이 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은 잘했다 하며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종우와 준혁이는 한동안 연락이 뜸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나서 아예 오지 않더니 나중에는 가끔 안부 전화 정도만 했죠.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이후로 예전보다 더 정중하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나 봐요. 지훈이는 여전히 일주일에 2~3번씩 와서 안부를 묻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있어요. 처음엔 재산 이야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동네 부녀회에서 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순이 말이 맞아. 우리가 늙었다고 해서 자식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야.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제가 한 일이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며칠 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종우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저희 편의만 생각했어요. 처음엔 또 재산 때문에 하는 말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아내가 임신했는데 어머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 아이한테는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할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미워했던 아들이지만 그래도 깨달음을 얻었다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준혁이도 최근에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간병비나 병원비 이야기는 안 하고 대신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이렇게 먼저 안부를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완전히 예전 관계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아직도 어색하고 서로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이에요. 이전에는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았다면 이제는 제 뜻을 분명하게 표현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고 서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꼭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식들을 키우면서 저는 늘 그들이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랐어요. 정직하고 효심 깊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새 그 아이들이 현실에 찌들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일이 옳았는지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진실을 알 수 있었고, 제 뜻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었으니까요. 요즘 비슷한 고민을 하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요. 자식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고 느끼시는 분들, 재산만 노리는 것 같다고 서러워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존중받을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요. 평생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고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요. 물론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건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그 갈등을 피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때로는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마주해야 해요. 제가 한 방법이 최선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도 더 당당해질 수 있었고요. 지금도 가끔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외로울 때가 있어요. 제 아들이 모두 옛날처럼 자주 오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외로움보다는 마음의 평안이 더 커요. 적어도 거짓된 관계 속에서 속상해하지는 않거든요. 며칠 전 지훈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때 시험해 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어떤 아들이어야 하는지 깨달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모든 게 보람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참고 양보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 마음을 표현할 권리가 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쓸지 정할 권리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할 용기. 그것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재산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는 것도요. 이제 저는 마음 편하게 살고 있어요. 정원에서 꽃을 기르고 동네 할머니들과 수다 떨고 지훈이가 가끔 데려오는 손자와 놀아주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